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5일입니다. 앞에 제목이 겁박하는 노호 목사라고 썼죠. 누구를 겁박하냐 그러면요, 성도를 겁박하는 노호 목사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이게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297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에스라하우스 297 이렇게 찾으면은 나오는 그 항목인데, 이걸 우선 한번 들어보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80번부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205번, 305번까지 하니까 한 25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에, 장차될 일, 즉,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보시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이 잘 없거든요. 청황색 말은 말이 무슨 말이야? 누른색, 노란색하고, 푸른색하고가, 적당히 섞여서, 청황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상도식으로 한번 표현하면요, 누르팅팅하고 푸르딩딩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죠. 이런 말은 아마 한국 사람은 이런 표현을 못할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있고, 또 이 색깔에 대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그냥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뭐가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고 그래요. 사람이 젊어서 얼굴에 붉은색이 돌고 홍안이라죠. 홍안의 미소년, 청춘 홍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면은 점점 얼굴색이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검어지거나 푸른색을 띠거나, 아니면 노란색, 그 황인종의 노란색 피부 밑에 검붉은색이 정맥으로 흐르면은 그것이 비쳐나와가지고 검은색 내지 푸른색 비슷하게 띠면서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고 이래 돼요. 시체의 색깔입니다. 사망의 색깔. 죽은 자의 몸에는 그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고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사망의 색깔이. 그래서 6장 8절에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죽음의 색깔이라.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얼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뭘 하느냐?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종말이 임박했다는 표적, 사인 중에 첫 번째 사인이에요. 얼른 전쟁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면, 땅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억이래요, 인구가. 80억 중에서 20억이 죽으면 징조를 알 수 있다니까. 아니, 인구의 20억이 죽으면은 당신이 말 안 하면 그거 종말인지 모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교를 믿고 어떤 사람도 그런 건 다 알지. 어휴, 이놈의 인간.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으니. 나가지고는 잘 몰라요. 전쟁만 가지고 잘 모르고, 또 약간 뭐 기근만 있다, 지진이 좀 있다, 그 정도는 잘 모르고,
더 무서운 그 표적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 지금이 아마 한 78억 될 텐데 앞으로 5년 내에 80억으로 넘어설 거거든요. 2025년 전후 해가지고 80억이 될 거라고. 그럼 8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억이죠. 자, 20억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은 예수님 오실 때 혹은 역사 종말에 임박했다는 3개 사인이 있는데 3개. 이 3개 사인 중에 첫 번째 사인이 이 사건이야.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게 좀 위험하게 보여요. 보이나 그래도 이것 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알긴 하겠는데 이 코로나 가지고 20억 죽는 일까지 가겠나. 지금 감염된 사람이 지금 현재 한 9,100만, 약 1억 가까이 다 돼가는 모양인데, 오늘 날짜가, 오늘 1월 12일인가요? 2021년 1월 12일 정도인데, 지금 현재로 코로나 확진자가, 9,100만쯤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9,100만은 확진 검사된 거고, 실제로 지금 감염된 사람은 이미 1억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뭐 지금 치료약 이야기도 있고 백신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아마도 뭐 극복이라기보다도 이 사건이 뭐 인류 4분의 1, 20억을 죽이고 하는 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건 바로 종말까지 가는 그런 징조는 아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분 얘기를 얼마 전부터 내가 이 강의가 지금 305번까지 나갔을 거예요. 그 305번 강의를 내가 전부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 듣고 하는 얘기인데 1977년도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 뭐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뭐 340차례인가를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에 그때 요한계시록을 알고 뭐 뛸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년에 알았으면 지금까지 28년인가요? 28년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거 2단이랑 뭐가 달라요? 이거 똑같으지. 2단, 3단이에요, 이거. 2만이 따질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인간? 자, 뭐가 잘못됐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저는 교회 목사도 아닌 거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개 집사예요.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 그저 인원 한 200~300명 있는 작은 교회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개 집사지요. 나이는 꽤 됐어요. 성격을 한 40년은 봤으니까요. 저 사람하고 나이 차이 뭐 별로 날 것 같진 않아요. 나는 뭐 염색해서 검은 거고, 저건, 나도 염색 안 하면 저렇게 머리 허옇다고.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게 아마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 나오는 건데, 첫째 인을 띌 때, 이기고, 흰말이 나오고, 이기고, 이기더라 하고, 뭐, 둘째 인을 띌 때, 뭐, 가난이 오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그 얘기는 3분의 1에 죽은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에 죽지 않은 3분의 2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이 죽었다더라. 4분의 1이 죽었더라 해서 4분의 1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4분의 3이 살았더라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노모 목사라는 이 양반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것이 종말 때, 마지막 때에 가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거 세상 사람도 이거 알아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죠?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이제 벌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네가 나가서 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쫓을 때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서부터 사람들은 싸우고 이기더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거 가시동굴 덤불 속에서 산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은 뭐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그러고 뭐 목사들 뭐 몇 명을 가르쳤대요. 아이고 내 정말 아이고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자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후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언제나 그런 얘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런데다 자기는 하나 더 붙였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이렇게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진 거냐 그러는데 다 이 인간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서가 될 수 있고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인 거죠. 요한복음을 짓고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요한복음은 요한 전서가 될 수 있고 이건 요한 후서가 되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부터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후서나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지만 요한 후서죠.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도 태초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바보 같은 인간들아. 바보 같은 목사야. 아이고, 노 목사야. 노가 NO 아니야? 아니, 목사가 아니에요, 이 인간은 그러니까. 자, 어딘가, 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언제 주어지는 말씀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이게 언제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종말에 갖다가 붙이고 앉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건 아무 일도 없다가, 요한이 그런 그 책을 써서 주면서 그 동네에 있는 7교회에 다 주고, 나머지 말은 전부 종말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발대가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이제. 자, 요한계시록 반론이라고 제목을 적었네요. 자, 계시록 10장을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10장 7절이에요.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랬으니까 아직 소리 안 냈다는 거예요. 7째 천사가. 그러니까 6째 천사는 소리를 냈다는 뜻이죠. 6째 천사가 소리를 냈고 7째 천사가 아직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느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뭔 거죠?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뭐 구약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자,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준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복음서고요. 신약이에 신약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게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라고요. 지금까지 구약이라는 게 쭉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다시 쳐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쳐내라. 그런데 전해라 아직 준 게 아니에요. 주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의 시대보다도 그 앞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이. 그러면 계시록 6장은 어디가 되겠어요? 계시록 10장이 지금 계시록 10장이 아직 요한의 시대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로 전이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오리라. 둘째 화는 지나갔대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직 셋째 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는 아직 나팔을 불려고 할 때고 11장에는 불매예요.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을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서기 2021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된다는 왕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11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0자 장로에게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시로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들이 있더라.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있었던 거. 자, 7인을 떼고 한 나팔, 두 나팔, 세 나팔, 네 나팔, 다섯 나팔, 여섯 나팔, 일곱 나팔 불기 이전에 7인이 띄어져 있고 6나팔을 불렸는데 여기까지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할 때까지의 이 얘기인 거야. 이 앞에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등신아. 뭘 보고 도대체 그런 개 같은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냐고. 그걸 무슨 깨달아 갖고 1992년에 안 하고 28년 동안을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했다고. 자, 내가 왜 욕을 하냐 그러면요. 자, 요한 목사가 어저께 2011년 1월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 최종 판결이에요. 걸석 재판 나간 거예요. 변호인 하나 없이. 걸석 재판으로 최종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하는 날 요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304번 요한계시록 18장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건데 난 이 사람 들으면은 막 열받아갖고 막 손이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요. 한번 볼게요. 가라앉히고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이라는 걸 믿고 왔지만 과학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뭐 7인, 7나팔, 7대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겠는가 싶어도 성경은요. 안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대로는 다 망해. 중국도 망하고 소련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다 망해요. 안 망하는 거 없습니다. 다 망해.
그래서 이제 불타버리면은, 이거는 뭐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만, 회복이 되지. 그 외에 뭐,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그런 문명으로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전혀. 너무, 지난번에 별들이 떨어질 때 세상의 원자력 발전소 다 터졌기 때문에 제일 끔찍한 문제가 방사능 오염으로 봅니다. 식물이 다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된다니까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이 땅 이제 나중에는요, 다 죽어, 다.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오염됩니다. 더러워지고, 오염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런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천연왕국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바빌론이 이게 망한다는 겁니다. 큰 성 바빌론이.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들어있는데 또, 이 좀 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래가지고 이 구절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이 구절만 가지고 막 휘둘러대면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권세 앞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뭐 설교를 많이 했죠. 저도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결국 신학을 하고 역사와 성경을 또 정말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신정시대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왕정시대는 왕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이 노 목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바울이 쓴 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이 얘기가 그 시대에 따라서지 그때 시대에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소리도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목사들도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죠. 저는 똑바르고.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소리도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 왕권 신수설 그리 하다가 그 신정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의 권력자가 대통령이나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 손쳐도 그거는요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야. 국민이 투표로 해가지고 그에게 권력이 아니고 권한을 준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이지 권력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력은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지금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승만에게 순종해야 되고 박정희에게 순종해야 되고 전두환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권력 편에 서서 그리 하다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그 말 안 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나님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기독교 목사들의 인식이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권력도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빨갱이 권력이라 이렇게 한다고요. 목사들이. 아니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놓고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부터 온 거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 엉뚱한 거 물론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하자면 국민이 협조해야죠. 그런데 악한 걸 시키는데 그 순종하나
굴복을 하면 안 돼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권력을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이 인간 목사 맞아요? 도른 사람 아니야 이거? 이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아니 이런 소리를 자기 교회에서 그냥 얘기나 하면 괜찮아요. 다른 목사들 다 비방해가면서 바울도 비방을 하더니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까지도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가나 우리는 보통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사무엘부터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이 누군지 알지? 야 인간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웠냐? 인간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준 게 사울이잖아.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어떻게 얻었냐? 다윗이 어떻게 얻으냐고? 다윗이 왜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다 다윗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어도, 굴 속에 들어왔어도 안 죽이고 다 그랬잖아. 그거 왜 그랬어? 하나님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야. 하나님이 그 권력을 준 거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으면, 세우는 것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자연히 제거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옷깃만 뱉던 거고, 하나님이 처리를 다 하시잖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 그래, 지금? 그런 말,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간다는 것도 부정하는 거고, 바울의 저 말도 틀렸다는 거고,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니까 타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승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김대중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바울을 욕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를 욕하고 이승만, 박정희 이걸 다 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를 지금 쉴드 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만 보니까 얼마 전에 역대하를 설명할 때 족보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가 광준호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준호 씨. 어디서 왔냐고요? 당나라에서 왔대요. 당나라에서. 뭐 서기 700년 때 나당연합군에서 신라와 이거 할 때 그때쯤에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광준호 씨래. 그러니까 내 노무현이 본관을 찾아봤어. 광준호 씨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하고 지금 본관이 같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노무현을 그냥 쉴드 치더라고. 그 305개의 강의하는 중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런 정치 얘기들이 끼어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정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미친 인간이지, 이게 무슨 목사예요. 자, 노무현이가 뭘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문재인이가, 이거는 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2017년 4월 14일 날 대선 방송할 때 노무현이 오고 홍준표랑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뇌물 640만 달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TV 토론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내 거짓말 한 걸 내 쭉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발표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와 함께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가 500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 딸 노조연 씨가 4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와 연철호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철호 씨 금품 수수 의혹 등은 퇴임 이후에 알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체포된 정상문 비서관은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도 부인과 조카 사위, 딸이 받았다는 사실만 드러났을 뿐 노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간 흔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관계는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커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 기록에 담겨 보존된다고 말해 지금도 대검찰청 어딘가에 기록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검찰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등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은 관련 기록이 공개되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 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재판의 결과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 304개에 보니까 지옥에 히틀러하고 노무현이 오고 뭐고 전부 다 뭐 지옥 갔다 그러네. 지옥에 아직 안 갔대. 음부에 갔대. 그럼 음부에 갔으면 되돌아올 가망성이 있는 거야? 그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야, 당신? 미친 인간이야, 당신. 그러니까. 같은 노시라고 지금 이런 걸 쉴드를 치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어. 문재인이가. 가족이 받은 거는 맞는데 노무현이가 받은 건 아니래. 그런데 박근혜가 돈 받았어? 미친 인간아. 노무현이하고 권양숙이는 식구고 가족이고 최순실이하고 박근혜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근데 무슨 경제 공동체라고 지금 22년을 판결을 때려놓은 거야. 이 인간아. 아유, 나 정말. 자유한 자, 이건 조갑제닷컴이라는 데가 하면 있어. 조갑제 옛날에 월간조선에 와서 기자를 하시던 분이고 지금 기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일 거야. 머리가 당신 나이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머리가 허해가지고 머리도 비슷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지금. 당시 수사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이분이 직접.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럼 조갑제닷컴 조갑제 씨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누구야?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그 협정을 했던 그 카터하고 뭐 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 죽기 전에도 그 사람도 아마 조갑제 씨가 가서 그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갑제 씨는 아주 유명한 그 기자님이지. 지금 아주 그분이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내용이야 이게. 100만 달러 달라는 한 가방뿐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한 인사는 박 회장이 급하게 마련한 100만 달러는 노 대통령이 출국하기 하루 전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면서 우리는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실어 미국에 도착 직접 아들이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지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말했다. 필자가 100만 달러를 혼자서 옮길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100달러짜리로 100만 달러를 구성하면 여행 가방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A씨 측, 즉 이달호 씨는 필자에게
경연희가 뉴욕 맨하탄에서 권영숙 여사를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받아왔다고 말하였다고 전했으나 지금으로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자살해서 죽어서. 당신은 지금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고 앉았잖아, 지금. 가론 유다도 아직 안 갔지, 지옥에. 가론 유다도, 당신 말대로. 그럼 음부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 지옥이나 똑같지, 뭐가 달라? 인간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뭐겠냐? 거기에 아까 연결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야. 자, 제가 20세기에 지구촌을 지옥같이 만들어 놨던 천하의 독재자들 이름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휘둘렀던 건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예를 들면요,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구소련의 스탈린, 스페인의 프랑코,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알바니아의 호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적도 기니의 데오드로 오비앙, 응게마. 또 이렇게 한 50명을 쫙 연결을 해나가더라고요. 11번에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2번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거 미친 인간 아니야, 이거? 야, 인간아, 나라는 아무나 세우는 건 줄 알아? 환장을 하겠네, 아주. 나이는, 머리는 허해가지고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거야, 도대체? 아이고, 나 정말. 자, 박근혜 이명박이가 판결이 났어.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한번 보자고. 그 판결문을 하여간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건 수사 결과가 아니라 판결 결과야, 판결. 김정인 위원장의 얘기를 좀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예.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예. 김정인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고 그걸 예. 통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법 예. 판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보세요? 보셨는지요?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김 위원장이 특정한 기업과 관련해서 결탁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받았다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네. 두 분 대통령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전 대통령의 경우는 관련된 부분이라는 게 다스가 이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판단하고 예. 그다음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게 한 후에 그 대가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걸 겁니다 아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가 여부는 정경유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예. 가족 간의 문제이고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좀 잘못된 판단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정경유착은 아니고 그다음에 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역시 경영승계 편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다스 소유권에 관련해서 판단한 내용은 제 개인 견해에 있나만 저는 법리에 어긋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도 역시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사 대법원 판결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사과는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맞습니다. 그 외에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만은 판결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저는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같은 당시 특검이 주장한 판단들이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또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도 정당한지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사과는 법원의 판결하고도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잘못된 사과죠. 예.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 사건인데 이걸 정경유착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건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정경유착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과를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글쎄요, 국민의힘의 비상대
지금 뇌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뇌물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뇌물 사건이 들어갔으면은 그거에 추징금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추징금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14일날 판결할 때 추징금이 없어. 본인이 뇌물을 안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뇌물로 17년, 20년, 뭐, 그래, 선거해갖고 2년을 추가해갖고 22년을 때려놨잖아. 이게 다 정치적인 재판이지. 이거 누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당신 빼놓고 누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대깨문이라고 한 30%는 있겠네. 근데 있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를 왜 목사가 하냐고. 목사가 앉아가지고 그걸 성도들 앞에다 앉혀놓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서 이게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말이야 이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정권 실드나 치는 인간이지. 뭐 하나 똑바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중간에 끼어들지라도 않을 것 같아. 그냥 하면은 중간에 끼어들 일도 없어.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동료 목사님을 모욕하고 나라를 세상에서 저만 잘났다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은. 자, 김종인 위원장의 자,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얘기했으니까 김대중이 얘기 한번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발표해볼게. 2020년 7월 27일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앉혔어. 박지원이가 뭐 옛날에 구속됐던 건 모르는 모양 같은데 똑바로 알자고. 박지원이가 옛날에 4억 5천만 불 준 걸로 해서 구속됐는데 그거 아마 그거 빼준 사람이 누구야? 그게 노무현이야. 사면시켜준 사람이. 자,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문재인이가 국정원장을 시켰다고. 북한에다 돈 4억 5천만 불 주고 그거 했던 인간들을. 그럼 옛날에 그 돈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 보신 것처럼 박지원 후보자가 강하게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에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그만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문건과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확인된 4억 5천만 달러가 경협의 대가가 아닌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점도 이번 문건에서 확인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남북 간 합의서엔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박지원 후보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사회간접자본 비용으로 3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금으로 20-30억 달러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25억 달러 지원 이행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지원된 경협 규모는 25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서엔 기존에 알려진 대로 5억 달러가 경협 사업 대가가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했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모두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나 법원 판결 당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대에 대한 대출을 통한 대북 송금을 반대했지만 박지원 씨가 주장해 대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이게 1991년에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북한을 뒤에서 봐주던 북한은 그때 식량난에 뭐 해갖고 다 굶어 죽게 됐어.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아마 그냥 북한 거기서 손 들고 나왔을 거야. 근데 거기다 김영삼이가 돈 퍼주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 김일성이하고 회담하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것도 뭐 김정일이가 죽였다는 소리도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6월 12일 날 박지원이가 돈 4억 5천만 불 주고서 김대중이하고 남북회담 해가지고 노벨상 탄 거. 그 노벨상 돈 가지고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게 최근에 나온 일 아니야? 작년에.
돈이 25억 달러가 갔다고. 25억 달러가 어치가. 그걸로 만들어진 게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야. 핵폭탄이. 북한의 핵폭탄 누가 만들어준 건 줄 알아? 김대중이가 만든 거,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만들어준 거야. 개 같은 자식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조용하던 북한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신기술 ICBM을 만들겠다. 북한이 새해 집권을 앞둔 미국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향해서 이런 카드를 던졌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누는 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상대가 달라지자 다시 핵 위협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출범을 열흘 정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핵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북한이 만드는 SLBM 잠수함 3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충전을 위해 하루 한 번 수면 부상이 필요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석 달 이상 수면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미 본토까지 기습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서 제재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들어서 임박한 시점에 함으로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북미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어떤 수사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북한은 전술 핵무기 개발, 극초음속 탄두 장착,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적대 세력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야. 자, 1905년에 외교권을 우리가 박탈을 당했고 그로부터 43년 뒤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된 거야. 1948년에. 당신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자, 애굽에서 나오던 날, 오늘이 15일이지? 15일 날, 1월 15일이야. 1월 15일.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5일은 아니지만 1월 15일이거든? 첫째 달 15일 날. 이날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애굽의 출애굽에서 나오던 날이야. 출애굽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을 430년 동안에 나온 거야. 출애굽을. 430년 만에 나온지라. 그게 차던 날 나온지라. 하루도 안 틀리고 딱 430년에 나왔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 430년. 그런데 우리는 1905년 한일합방 외교권을 뺏기고 나서 40년 만에 1945년도에 해방을 하게 되고 43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는 거야. 이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다 멍청하다는 거야. 애굽이 430년, 대한민국은 43년. 그러고 하나님은 48년서부터 40년간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살펴갖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88 올림픽까지가 40년이었던 거야. 그런데 자유를 달라고 그랬고 자유화를 달라고 민주화를 외친 게 87년 6.29 선언 그때서부터였던 거지. 달라고 그래서 준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셔서 해서 준 사람이 누구야? 그게 사울 아니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민주화하겠다고 막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준 사람이 그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1988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32년, 33년? 33년 정도 왔지. 그렇게 해서 지나온 게 이 세월인 거야.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문재인, 하나님이 이 권력을 세워준 거 다 맞아. 아니라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웠느냐?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 민주화하겠다고. 민주화하겠다고 준 결과치가 지금 이거라는 거야. 준 결과치가. 그 민주화하겠다고 준 결과치가 북한에다 핵폭탄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준 거고, 개성공단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노무현이를 뭐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모든 장기가 캐비넷 안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 반박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세상 사람이 알 건 다 아는 거야. 보신 것처럼 박지원 자, 이거는 부동산 가격인 거야. 부동산 가격. 이건 KB국민은행에서 1986년도서부터 그걸 매겨서 1986년대를 지수 1986년대를 1이라는 지수로다가 여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김대중 때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에 지수 2에 있잖아. 2. 지수 2인데 노무현이 5년 동안에 이 지수가 어디로 올라가? 5.5가 올라갔어. 2.5에서 5.5가 올라왔다고. 무슨 얘기야? 3배가 올랐다는 거야. 노무현이한테. 집값이 3배가 올랐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야. 애를 안 낳고. 당신 맨날 뭐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뭐 개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잖아? 그거 누가 만들어놨어? 노무현이가 한 거야 이거. 노무현이가 집값 3배로 만들어놨다고. 자, 이명박이 어떻게 돼? 이명박이가 집값 가라앉혀버렸잖아. 그랬던데 박근혜 쫓아내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지 문재인이가. 이게 당신들이 한 거야.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자살자가 많아진다고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통계가 안 나오니까 통계청장 바꿔버리는 게 문재인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목사라는 게 앉아가지고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면서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러는 거지. 뭐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해? 자,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소송 건수가 얼마큼 많으냐 하면 430배가 많다는 거야. 430배가. 보험 사기가 미국보다 100배가 많대. 100배가.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야. 거짓말 공화국. 그 거짓말 공화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줄 당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여기서부터.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이 하고 선거할 때부터. 김대엽이가 2019년 7월 3일 날 김대엽이가 체포됐어. 나도 옛날엔 이거 잘 몰랐다고. 요즘 사람들도 잘 모를 테니까 이거 뭐 뉴스로 나온 얘기 하는 거지 내가 뭐 억측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여기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엽 씨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죠. 이번엔 과연 병풍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시선이 쏠리는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당에서는 김대엽 씨를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었고 김 씨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는 것처럼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병풍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대엽 씨가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듣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옆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초라한 행색의 김 씨는 3년 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 과거 이회창 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 씨는 2002년 대선 7개월 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은 순식간에 이른바 병풍 블랙홀로 빠졌고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70%에 이를 만큼 이회창 후보의 대쪽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대엽은 의인이다. 김대엽을 병역비리 조사 특보로 임명하겠다. 김대엽 말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는가? 김 씨를 앞다투어 두둔했습니다. 검찰은 그해 10월 병역기록표 위변조, 금품 수수 등 병역비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검찰 수사관 사칭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병풍 사건 배후에 대해 털어놓을 듯 말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병풍 내막을 폭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누가요? 노 대통령님 그쪽의 정무팀에서. 자신은 이용당한 뒤 토사구팽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봤으니까 또 국회에서도 만났죠. 국회 안에서도. 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과거 이회창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인이 됐고 또 이해창 그 당시 후보께서는 낙선했습니다. 진짜 마음 깊이 그분한테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김 씨뿐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언제 밝혀질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이게 2019년 7월 3일 날 김대엽이 체포해갖고 필리핀에서 그때 뉴스야. 그럼 옛날에 2013년도에 김대엽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건 채널A 쾌도남마에서 박중진의 쾌도남마라는 곳에서 이 인터뷰하고 나서 아마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이 쾌도남마 이거 인터뷰한 사람 채널A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 쫓겨났다고. 뭐 이 사람만 쫓겨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쫓겨났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내용을 그때 채널A에서 인터뷰했는가 한번 들어보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이회창이 지지율 42%, 노무현이 7%였는데 이 사건 조작해가지고 30대 19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이가 대통령 선거 이거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거랑 뭐가 달라 이거. 다 조작 사건이었잖아 이거 전부 다. 한번 들어보자고 이거. 이거 인터뷰한 이 앵커도 쫓겨났어. 이해창 후보의 두 아들들의 배우 면제를 위해 병무청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 이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한 것도 하기 이전에 이미 사전 모의 작업이 있었다 이거죠. 이 말도.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는 거고. 네, 이제 그 사전 모의에 지금 이러한 내용을 내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서 이 날짜에 다 들어가서 이 제목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 그런데 이런 걸 쉴드 치고 앉았냐? 가담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양모 비서관입니까? 나중에 아니죠. 최측근이라 그러더라고. 최측근이고 지금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양모 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또 아닙니까? 성이 양이 아니고 지금 또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있죠. 아 지금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예. 성은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성이. 그 성이 예. 굉장히 드문 성입니까? 예.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있는. 예. 광역단체장입니까? 도죠.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네. 근데 아마 그분하고 이거 발표하는 거를 사전 모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렉싱턴, 지금은 맨하탄 호텔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렉싱턴으로 바뀌었죠. 네. 거기서 만나서 그 뒤쪽에 가면은 그 빌딩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아마 그때가 노 대통령 후보 하고 그 측근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거기. 지금 굉장히 궁금하네. 그건 또 우리 사회자님 다음에 안 불러줍니까? 그때 되면 또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지자체장인데 그분하고 사전 모의를 했다. 요거 발표하기 전에 요거 병풍 사건 발표. 좋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때? 그죠? 어떤 방송국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002년 대선에서 저를 의인이라 불렀던 측근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그렇죠. 바로 그 그러니까 이 병풍 요거 폭로하면 걱정하지 마라. 다 뒤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죠. 그거죠. 기본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돈도 약속했습니까? 제가 그거는 분명히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아, 돈은 분명히 약속 안 했다. 약속한 적은 없는데 약속을 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중간에서 착복을 한 사람은 있죠. 아,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서 우리 김대엽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도 착복한 사람은 있었고 돈은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조금 받았겠죠. 아니 저는 그거는 제 모든 걸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완전히 그 사람이 다 먹었네요. 통째로. 얼마입니까 그게? 50억 정도. 50억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노무현 정부의 누군가가 우리 김대엽 선생님한테 돈 50억을 주라고 했는데 중간에도 전달하는 사람이 다 50억을 그 배짱이 꽤 좋은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척거들어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은 그래서 감옥 안 갔습니까? 그 50억 착복했다는 이유로? 그거보다 더 많은 거 뭐 착복해도 안 가던데요. 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서 그 밑에 한 7명이 문어발처럼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분은 아니죠? 아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감옥도 갔다 오시. 잠깐 뭐 소풍 갔다 왔지, 휴가 갔다 왔지, 뭐 초창기에 그 이후에는 문제 없어요. 그분이 50억 착복했다는 걸 정말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기가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 시절에 수석으로 보좌가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 밑에 담당 행정관이 있고 그럼 걔가 직접 내가 따졌을 때 이야기했거든. 그 밑에 행정관이?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행정관도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거를 왜 50억 주기로 했는데 안 줬냐 이렇게 따졌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왜 내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내가 요구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거짓말해서 너네들이 장난을 쳤냐. 이야기를 살들 안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간다 하니까 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중간에서 착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준다고 봤는데 그 뒤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분이 돈을 준비 못했는지도 모르죠. 착복했다기보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몇백억을 제가 선거 당시에 먹으면서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는 제 머리가. 이제 뭐 옛날 이야기니까 벌써 참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한데요. 사실은 지금 저랑 얘기하는 게 다른 데서 다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이야기는 처음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대선 당시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이래 했는데 노 대통령 관련해서는 장수천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렇죠. 생수. 생수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대표, 전 대표가 안희정이었고, 그 감사가 이제 정희석 씨라고 있고, 그것도 친노 쪽 몇 명이 그랬는데, 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채무를 변제를 해야 돼요. 은행에서 채무가 변제를 해야 되면은 한 70 가까이 돼요. 근데 그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노 대통령 후원회장 하던 이기명 씨, 강금원 회장님하고, 갚았다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그거를 왜 속였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속인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리저리 돈을 거뒀습니다. 거기에는 중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채무는 70억인데 그건 한 500억 가까이 거둬졌어요.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70억 정도는 채무로 이제 채무 변제로 썼는데 나머지 돈은 또 돈만 또 이래서 서로 관리하는 사무실이 별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을 했으니까 마포에 거기서는
뭐 소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돈을 소위 말하는 인마이 포켓을 해버려요. 누군가. 예. 아니 뭐 그 주변에 몇 명이 예, 나눠서 그냥. 나눠서 근데, 5명이나 나눠서 씁니까 그냥?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참 내가 그거를 그 돈 중에 일부가 이제 김대엽 씨에게 오기로 했었는데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댔겠죠. 이제 이 돈이 이래 남으니까 김대엽 씨한테 줘야 된다. 김쌤한테 주겠다라고 해고 지주머니 들어간 거죠. 그거는. 그 이제 뭐 저는 내가 나중에 그런 분이 지금 저기 도지사 아니 도지사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도민들이 내년 지자체 선거 때는 진실을 알아야죠. 지금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뭐 병무비 수사를 하면서도 벌써 십몇 년이 지났지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어요. 네. 절대 빚지고는 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근거가 정확히 있는 얘기인지 이게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당사자는 또 이게 오해가 또 아니 절대 오해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그분이 혹시 저한테 항의가 오고 뭐 그러면은 양자 이렇게 회담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불러도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불러도 좋고 저는 과거 참 병부 사건 이후에 제가 소송만 13번을 당했어요. 명예훼손.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도 어떤 증거가 없거나 뭐 내 나름대로 정인이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는데 지금 거의 다 왔듯이. 자,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 네. 자, 심지어 나에게 어떠한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 이 얘기는 내가 선물은 받기는커녕, 그죠? 억울하게 자, 이 얘기 해주세요 이제. 어떤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노 대통령한테 어떤 보고할 일이나 이야기할,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어떤 이 국가에 문제가 있다, 일단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가 뭐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한다, 또 돈을 요구를 한다, 또 뭐 공기업의 어떤 그거를 요구를 한다, 다른 사람 청탁을, 자 그리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전체자금을 모은다. 끊임없이 흘복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전해철 씨가 하다가 지금 의원이죠. 나중에 국정상황에서 이호철이가 이제 근데 세상 천지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민정수석이 법조인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진짜 변호사 출신 맞습니다. 전해철 변호사. 아니 이호철이. 거기는 민정수석인데 거기는 아닐 겁니다. 변호사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산에서 뭐 좀 식당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식당하던 사람 민정수석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호철 비서관은 내가 출신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호철 씨 민정수석 하는 거 보고 나도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가졌어요. 아니 식당하는 사람이 민정수석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뭐 대통령 못 합니까? 그 정도로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운영 체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호철 민정수석 허위 보고가 만연해도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나한테는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 그래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저 고소됐잖아요. 뭘로 그 서류를 남겨놓고, 자, 분명히, 아니지, 제가 하는 걸 참 시키려고 그랬는데 못 시켰지. 네, 죄송합니다. 병풍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거는 벌금. 벌금. 그건 뭐, 병풍 사건 이후로 계속 전과가 생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무슨 사기 전과 계속 많은데, 이것이 지금 말한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에 해당된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네.
저는 그건 잘못도 아닌데 사기죄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저는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쁘게 만들어요. 왜? 심지어는 내 이름 팔아서 공천받은 사람도 있고 또 내 이름 팔아서 한 자리 간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자, 근데 나중에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인명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친노나 주위 측근들이 이거 김무성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저거 민원을 그래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알면 화가 나죠,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는 과정인데 이놈들이 그런 장난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김대엽 선생님한테 김대엽 씨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정권을 잡았는데 모든 나중에는 그 이전엔 정가가 없었는데 병풍 사건 이전에는 아까 벌금은 뭐 무슨 벌금입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한 건데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알겠어요. 예, 병풍 사건 이후부터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가요 감옥에 그죠? 뭐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도 가고 그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것도 억울한 내용입니까? 억울하죠. 예, 그것 토사구팽 당했다는 거죠. 지금 토사구팽.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 그러면요. 베트남 월맹 넘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 베트콩들 나중에 다 죽었잖아 전부 다.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서 내부 분열 일으켜가지고 그 베트콩들이 전복시켜줬는데 월맹이 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캄보디아도 그랬고 캄보디아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공산당들이 와갖고. 그런 것들이 토사구팽이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자, 이건 월간조선에 나온 거야. 월간조선. 재판 기록이야, 이거. 그걸 김원고리한테 질문을 했대요. 근데 답이 없대.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성은 안 맞지만은 언젠가는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결이 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2017년 제가 주간조선에 근무를 할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승현 게이트라고 김대중 정권 때 2001년도에 있었던 진승현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었던 김은성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조선에 그 당시 2017년 12월 달에 이분에 대한 단독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은성 국정원 차장의 폭로입니다. DJ 청와대 지시로 6개 은행을 동원해서 3천억을 조성했다. 네. 6개 은행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그러니까 DJ 정권 하에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3천억 원의 거액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를 하고 나서 과연 이 돈에 그 3천억 원의 이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김은성 차장도 이 돈을 조성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소위 말하는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거는 김은성 차장 때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을 했던 최종업 씨, 그 다음에 대북 공작국장을 했던 김승현 씨가 DJ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뭔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다가 우연치 않게 그 두 사람, 최종업 씨와 김승현, 이분들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얼마 전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재수감돼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욱 씨와 김승현 국장의 그 재판 기록, 공판 조서라고 하죠. 그걸 일부를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2019년 3.15 월간조선과 4.15 월간조선에 연달아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국정원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DJ 비자금에 관련된 제보를 받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먼저 1차적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이 DJ 비자금을 국세청과 공조하에 추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첩보를 통해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냐? 국정원 해외정보국 정보관이, 그러니까 IO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 IO가 2010년 상반기에 국정원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T씨의 보고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이 서부에 6억 달러, 6억 달러인데 다른 재판 기록에는 6억 5천만 달러라고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 달러로 통일하겠습니다.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의 7억 달러는 기업 회장, 서부는 니은 씨가 관리한다. 이 돈은 디귿 기업의 전 회장 리을 씨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자, 이제 그 다음 중요 대목은 이겁니다. 총 13억 달러겠죠. 그렇게 되면 13억에서 13억 5천만 달러인데 그 중에 1억 달러가 DJ의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등 3개 회사를 거쳐 북한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로 송금되려 한다. 자, 근데 이 공판 조서에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기업인이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 중 13억 달러에서 13억 5천만 달러 중에서 1억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되려 한다라는 첩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과기대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기사에서는 제가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이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김진경 씨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김진경 전 평양과기대 총장. 그분을 만나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국정원 이 소송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만, 공판 자료를 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었고 평양과기대로 김홍걸 씨를 통해서 1억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당신은 아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죠. 모른다고 하는데 중간에 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언급된 인물이 김홍걸 씨 외에도 이희호 여사,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이 돈에 대한 출처를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국정원의 첩보였고, 국정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13억 달러의 돈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최종욱 씨와 앞서 말씀드린 최종욱 국정원 차장과 김승현 대북정보국장이, 공작국장이 유탄을 맞아서 구속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최종욱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첩보는 아주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을 제가 주목을 했느냐? 국정원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국내외 정보들을 망라하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다 취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거를 계좌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혼자만으로는 힘드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미국 국세청, IRS라고 그러는데 그 국세청에다가 이 돈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지금 이 두 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는 국정원이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한 거는, 이걸 알아보기 치밀하게 한 거는 맞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뭐 금전적이나 어떤 인권에 손실이 입히는 경우도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정부는 그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킨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재판부가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그 김홍걸 씨의 어떤 북경 내에 운영하고 있는 김홍걸 씨 회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김홍걸 씨한테 반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첩보가 국정원을 받아서 있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들어간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사람은 우리 김홍걸 지금 민화협 상임의장인데 김홍걸 씨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만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요 뒤의 내용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 자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국정원 자금을 써야 되잖아요.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너네들이 왜 그런 걸 쫓아다니냐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고 갖다 구속을 해놓은 거예요.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을 찾아가는 건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이가 지금 요번에 거기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간첩 잡는 기능을 지금 없애버렸죠.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지금 다 조작하는 거죠. 서류. 자, 이 기자가 다음 동생.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원입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DJ. 자, 지금 노호 목사가 앞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 사람은 뭐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까지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은 그들이 개인비 같은 거는 인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증거들을 다 지금 덮는 거예요, 다. 그걸 덮으려고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하고요. 비자금 관련한 그 재판 기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첩 짜는 것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3억 5천만 달러가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 동부와 서부에 분산 예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1억 달러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가 운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3개 회사를 통해 평양 과기대로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입수가 돼서 당시 국정원 고위직에 있었던 최종욱 국정원 차장과 김승현 대북 공작국장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으로 불리는 IRS가 이제 공조 수사를 벌였는데 거기까지를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뭔가가 이제 결론이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제가 이제 그 공판 조서에서 확인을 한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 1억 달러, 문제의 그 1억 달러에 관련된 수표 4번을 국정원이 입수한 겁니다. 그 당시 국정원장이 바로 원세훈 씨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니까요. 이 조사를 한 게. 그래서 관련 스포 4번을 입수를 하고 심지어 국정원은 김홍걸 씨 본인을 비롯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이메일 해킹까지 시도를 한 사실을 저희 월간조선이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1억 달러 DJ 비자금 최초 제보자는 미국 FBI다 라는 걸 제가 후속 기사를 2019년 4월에 썼습니다.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도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는데 이분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몇 차례 증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하지요. 이런 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를 했고
이런 거 조사하다가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고 그거 다 이명박이가 했다고. 그래서 이명박이가 만들어서 4대 강도 다 때려 부시기려고 4대 강 그거 다 때려 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아무리 해도 그거 폭파하는데 그거 폭파하겠다고 나서는 건설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몇 번 동안 유출을 돼버린 거야. 유찰이 돼버린 거야 전부 다. 4대 강 다 때려 부시겠다고. 김영삼이는 뭐 했어요? 중앙청 때려 부셨잖아요. 중앙청. 조선 총독부라고. 노무호 목사가 역사 강의할 때 저기 얘기하는 거 있죠? 성지순례 갈 때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 뭐 소피아 사원이라고 있다는데 그 소피아 사원 1452년에 메데프 2세인가 그거 가서 동로마 제국 멸망시켰는데도 그때 그 소피아 사원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박물관으로 썼다, 뭐로 썼다, 사원으로 썼다 바꾸잖아요. 우리가 김영무사님이 들어와갖고 중앙청 그냥 때려 부셔버렸다고요. 문재인이는 와가지고 4대강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돈 들여가지고 북한에다 줘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거 도와주고, 돈 들어가는 거 쫓아다니는, 북한으로 돈 들어가는 거 저는 간첩들 다, 간첩 못 잡게 하고, 국정원이 간첩 안 잡으면 뭐 하는 게 그 국정원이 뭐에 필요해, 근데?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을 때 뭐 들어간 줄 알아요? 국정원 돈 썼다고. 개인 비리를 추징금 하나도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개인 비리로 해서 추징금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으면 그건 뇌물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도대체 뭘 비교를 하고, 이런 소리를 왜 목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중얼거리고 앉았느냐고, 개딱지 같은 놈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거기다 앉아가지고 떠드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 이것저것 찾아서 여기다 만들잖아, 당신이. 이분은 사실 이 DJ 비자금 뒷조사 관련돼가지고는 상당히 좀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분이 기억이 난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수표 4번입니다. 원세훈 원장의 얘기는 다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다만 1억 불 수표는 기억이 난다.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라고 그 최종범 씨 재판에 나와갖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국정원이 수표만으로는 이게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이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그 김홍걸 씨의 이제 이메일을 해킹을 한 겁니다. 그 대목을 이 기사에 제가 쓴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 잠깐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정보원 TC라는 사람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DJ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국정원의 제보를 한 인물입니다. 해외정보원 TC를 비롯해 김홍걸 씨, 김 씨와 연관이 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모 회사의 대표 손모 씨, 비재금 관리책으로 의심되는 재중 박모 씨, 전모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거는 검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검사가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사가 이들에 대한 사이버 점거도 시도하는 등 일부 민간인 사찰이 확인되는데 맞냐? 라고 국정원 직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맞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국정원이 관련 물증들,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수표, 1억 달러 수표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하드 카피라고 하던데 이 수표가 있다는 것이 상당한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물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국세청이 그러면은 이렇게 활발하게 이 DJ 비자금 의혹을 규명을 하려고 활발하게 뛴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 과정에서 실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외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계 처리 과정을 우리가 흔히 일반 회사나 어떤 법인에서 하는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부 과정을 생략하고, 왜냐면은 정보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일부 생략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정에서 그걸 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씨하고 최종범 씨가 그 회계 처리 미비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 DJ 비자금은
두 갈래로 이 국정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앞서 지금 얘기한 대로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려는 1억 달러, 문제 1억 달러와 또 하나는 김홍업 씨, 그러니까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이 김홍업 씨 관련된 그 내용을 또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김홍업 씨, 국정원이 김홍업 씨 관련된 내용을 추적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은 2004년에서 5년 경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진 않는데, 이거는 미주 언론 등에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었고, 그것조차도 신빙성이 좀 불투명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이거를 파헤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것까지 파헤치려고 이제 나섰던 겁니다. 미국 국세청하고 공조를 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는 최종업 씨와 김승현 국장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게 과연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국정원이 공작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두 사람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이 관련된 1억 달러, 문제의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확보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국정원에 대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어떤 그런 폐해를 파헤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여기서 보이죠? 우리가 뭐 단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나는 이런 거 파악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목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엉터리로 하는 것까지도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동료 목사 욕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바울의 그것도 시대적인 착오라는 거. 하나님이 뭐 하나님까지도 모욕을 하잖아, 이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욕 안 하게 생겼어. 이런 인간이 이러면서 이걸 40년을 이런 식으로 교육해 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번에 한 얘기.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그 하나님 다 세우시는 거 맞아. 어떻게 세우는 거냐고? 멍청한 국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준 거야. 다 겪어봐야 되니까. 선악과는 왜 따먹은 거야? 다 겪어보라고 그런 거잖아, 니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거 뭐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몰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담이가 그거 몰래 따먹은 것처럼 보이냐? 니들이 겪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민주화하겠다고 니들이 하는데 그럼 너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너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게 만들어진 게 김영삼이가 역사 왜곡시킨 거. 김영삼이부터 역사 왜곡하고 김대중이 하고 돈 갖다 퍼줘가지고 핵폭탄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한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한 거라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국민을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다 역사와 왜곡을 만들고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국민들을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버렸거든.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는 그 국민들한테 그대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봐야 지나가지 않은 건 어떻게 알겠어?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막았잖아. 대한민국이 가장 피해가 적었어. 2008년 금융위기. 사고가 안 일어난 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사고가 안 난 걸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컸던 거야. 그거 막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야. 근데 사고가 우리는 그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싹 지나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난 건 모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사고 낼 건 다 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들춰낼 때까지 다 보여주는 거지,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게 욥기 아니야, 욥기. 하나님 오고 마귀 오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오고 마귀 오고 싸우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앉았잖아. 지금 세상 옛날에는 하나님이 왕들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이 민주화로 뽑는다고 이런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뽑는 거 맞다고. 근데 그 권력이 어떻게 뽑아지는 거냐고? 멍청하게 국민을 속여가지고 가리킨 당신들 책임이고, 그거에 속은 성도들도 다 책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래야 알곡이나 가라지를 다 고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아휴, 여기까지 이건 뭐 볼 필요는 없겠고. 성경 가지고 세발 장난치지 말라고, 이 인간아. 성경 가지고 뭐 이런 소리, 얼마나 여기 좋은 얘기 써 있어.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표준화, 생활화.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그런데 단순화 시킨다 그러면서, 단순화 시킨다면서 맨 너무 그 노아의 스텔라 행성이 어쩌고 개떡지 같은 소리, 레위기가 뭐가 나와 거기에. 뭐 환경 호르몬이 튀어나오질 않나, 별 그 개떡지 같은 소리 들으라고 앉았고,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라고? 단순화, 집중화, 표준화, 전문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 이대로만 하면 박수 쳐줄게.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만 하면 돼. 이거 적어놓은 거,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 이 얘기 다 맞다고, 이 얘기. 그런데 이대로 안 하잖아 당신이. 개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잖아. 어디서 뭐 헤로도토스, 뭐 요세푸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걸 중간사라고 그러고, 뭐 느부갓네살이, 뭐 벨사살이 뭐 나보니두스 아들이라는